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3살 강민석이라고 하고 경기도 용인에서 타일 시공과 리모델링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지만 15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지역에서는 나름 신뢰받는 업체로 자리 잡았어요. 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손으로 하는 기술직이다 보니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내 윤정희는 38살이고 동네에서 미용실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희는 미용 기술이 뛰어나서 고정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염색이나 펌 같은 분야에서는 인근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죠. SNS도 활발하게 운영해서 팔로워가 3,000명 정도 되고 가끔 미용 제품 광고도 받아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는 벌써 13년째인데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큰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새벽 6시에 현장에 나가서 밤 9시쯤 들어오는 생활이다 보니 아내와 마주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정희도 미용실 일로 바쁘고 저도 현장 관리와 견적 작업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거든요.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가능한 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가끔 근처 맛집에 가거나 영화를 보면서 부부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희가 주말에도 VIP 고객 때문에 또는 직원 교육 때문에 새로운 기술 세미나가 있어서 하면서 미용실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어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미용업계 경쟁이 치열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해했어요. 정희도 SNS 팔로워가 제법 있고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미용사니까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도 워낙 일에 집중하느라 아내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현장 체크하고 자재 주문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견적서 작성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했고 새로운 고객들도 계속 유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아내 차를 빌려 타게 됐어요. 현장에 가려고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최근 목적지 목록에 낯선 주소가 있더라고요. 라마다 모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용인에서는 꽤 알려진 모텔인데 왜 아내가 그런 곳에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아내가 모텔에 갔을까요? 업무상 만날 일이 있다면 카페나 미용실에서 만나면 되는데 말이죠. 혹시 미용업계 사람들끼리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모텔에서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행사는 보통 호텔이나 교육센터에서 하잖아요. 모텔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니 아내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먼저 핸드폰 사용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항상 뒤집어 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가끔 핸드폰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기도 했고요.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정희가 일하는 미용실은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데 요즘에는 밤 9시,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마감 정리가 오래 걸린다, 손님이 늦게 와서 늦어졌다,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등등 이유는 항상 있었지만 예전에 비해 확실히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외출도 잦아졌어요.
미용 박람회 구경 간다, 새로운 제품 설명회가 있다, 선배 미용사 만나서 상담받는다 하면서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주말에 어디 가더라도 같이 갈래? 하고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없이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화장품이나 옷차림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새로운 향수도 뿌리고 다녔습니다. 옷도 예전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미용사니까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안전운전을 위해 전후방 블랙박스를 설치해 놨거든요. 다행히 메모리 카드가 아직 덮어 쓰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타일 시공 일을 하면서 각종 장비나 전자기기 다루는 건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복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삭제된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정희가 낯선 남성과 함께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정희와 매우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희는 평소 낯선 사람과는 거리감을 두는 성격인데 그 남자와는 완전히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영상을 더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어떤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시간대를 보니 오후 2시쯤이었는데 그 시간이면 미용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정희가 항상 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을 자세히 보니 상우 피부과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즉시 인터넷으로 그 피부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정희 미용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피부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원장 소개란에 최상우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41살 서울대 의대 출신, 피부과 전문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사진을 보니 블랙박스에 찍힌 그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진료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보고 있으니 역겨웠어요. 가족처럼이라니 남의 가족을 파괴하면서 무슨 가족 타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료 시간을 보니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딱 정희와 만나는 시간대였죠. 며칠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피부과 주변을 직접 가봤습니다.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고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오후 2시쯤 되니까 정말로 정희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정희와 그 남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카페 주차장에서 멀리서 지켜보니 두 사람이 구석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평소 저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상대방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손까지 잡더라고요. 1시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까지 보인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분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결혼 13년 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더 확인해 봤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있었어요. 주로 평일 오후 시간대였고 가끔은 주말에도 만났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다양했어요. 피부과 근처 카페, 좀 떨어진 곳의 레스토랑, 그리고 가끔은 정말로 모텔까지 가더라고요. 근처 상권을 돌며 수소문해 봤더니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에게 혹시 피부과 원장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최상우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젊고 잘생긴 분이에요. 작년에 개업하셨는데 환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미용실 근처 상인들한테도 물어보니 정희와 상우가 함께 다니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점장님이 피부과 다니신다더라. 새로운 피부과 원장님이랑 친하신가 봐요.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희가 최근 몇 달 동안 피부 관리 받으러 간다고 했던 말들, 주말에 새로운 시술법 배우러 간다고 했던 거짓말들이 모두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것들도 모두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내가 그 피부과 원장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13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저도 그에 맞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최상우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SNS 계정도 찾아보고 피부과 리뷰 사이트도 뒤져보고 심지어 의사 면허 검색 사이트까지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파악했어요. 나이는 41살이고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으며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SNS에 가족 사진을 자주 올린다는 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가족이 최고의 행복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행복한 가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는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말이죠. 피부과 홈페이지 원장 소개란에는 가족 사진까지 있었어요. 아내 이름은 홍서윤이고 39살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 씨는 단정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평범한 주부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의 배신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서윤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만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했고 무엇보다 서윤 씨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SNS를 통해 연락처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상우 피부과 인스타그램에 가족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우 원장님 부인이신 홍서윤님 맞으시죠?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윤 씨는 처음에는 당연히 경계심을 보였어요. 누구시고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면 직접 병원으로 연락하시면 될 텐데요.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병원에서 말하기에는 부적절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부인께서 꼭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한참 뒤에 서윤 씨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만나보겠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어서 낮 시간 아이 학교 간 사이에만 가능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오후 2시에 상우 피부과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맞춰서 서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연락하신 분이세요? 서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앉으시죠.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윤 씨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저는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남편분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캡처한 사진들, 모텔 근처 CCTV 화면을 프린트한 것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서윤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보더니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남편과 정희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주차장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완전히 말을 잃더라고요.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요. 거의 매일 확인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서윤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새로 개업해서 바쁘다고 했는데 서윤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잠금을 걸어놨고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서윤 씨가 충격을 받은 걸 이해했지만 더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 기억하세요? 제가 확인한 날짜와 맞는지 보고 싶어서요. 서윤 씨는 핸드폰 캘린더를 확인해 보더니 맞네요. 이날들이 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들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참 후에 서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대로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서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되갚아주죠. 말없이 정리되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윤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 키우느라 집에만 있던 조용한 주부였지만 배신을 당한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이 저희를 속이고 뒤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저희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실제로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느꼈을 스릴을 똑같이 느껴보라는 거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놀랐어요. 생각보다 서윤 씨가 대담한 분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미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인데 저희가 뭘 망설일 필요가 있겠어요. 다만 진짜로 불륜을 저지르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보고 싶어요라고 서윤 씨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의견이 일치했어요. 서윤 씨는 법적으로도 대응해야겠지만 그 전에 한 번은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전주에 큰 리모델링 현장이 들어와서 며칠 출장 가야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전주 쪽에 연락처를 아는 업체가 있어서 혹시 정희가 확인해도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정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전주 쪽에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공사 들어왔어. 규모가 커서 며칠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정희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라고 물었는데 목소리에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없는 동안 그 남자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현장 규모가 크고 까다로운 공사라서 계속 있어야 해. 정희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큰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정희 앞에서는 출장 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근처 모텔에서 하루 묵었어요. 서윤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서윤 씨는 내일 밤에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갈게요. 시어머니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거예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정희가 보통 몇 시쯤 들어와요? 라고 물었더니 요즘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들어와요. 아마 그 남자랑 만나다가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밤 8시쯤에 만나서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서윤 씨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저는 당신 아내와 제 남편이 저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윤 씨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생각보다 침착하고 담대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인데 저희가 뭘 망설일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집안을 정희가 예전 신혼 때처럼 분위기 있게 꾸몄습니다. 침실에 향초를 켜고 침대 주변에 장미꽃잎을 뿌리고 와인잔까지 준비했어요. 정희가 특별한 날에 항상 이렇게 준비해주곤 했거든요. 서윤 씨는 완벽하네요. 이렇게 하면 정말 충격적일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밤 9시 반쯤이었는데 평소 정희가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기다렸습니다. 서로 어색했지만 복수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서윤 씨가 정말 들어올까요? 라고 속삭였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출장 간 줄 알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서윤 씨에게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는 긴장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정희의 발소리가 침실 문 앞에서 멈췄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온 것이었죠. 침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는지 습관적으로 전등 스위치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향초 냄새와 장미향이 방 안에 가득했거든요. 이상하네. 정희가 중얼거리면서 전등을 켰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 저와 서윤 씨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서윤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저는 서윤 씨를 안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입을 벌린 채로 몇 초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게 뭐야? 정희가 겨우 말을 짜냈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미쳤어. 정말 미쳤어. 라고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왔네. 일찍 들어왔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태연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서윤 씨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침실에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윤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홍서윤이라고 해요. 최상우 피부과 원장 부인이에요. 혹시 저희 남편 아시죠? 요즘 많이 만나고 계시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정희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이미 들킨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오해. 그럼 라마다 모텔에서 뭐 했는데? 피부 상담 받으러 갔다고? 주차장에서 껴안고 키스한 것도 피부 상담이었어. 정희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너무 뻔하게 했으니까. 블랙박스에도 다 찍혀 있고 사진도 다 있어. 서윤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희도 한번 만나봤어요.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서요.
정희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는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희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정희가 울먹이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침대 옆 탁자에서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제가 USB를 들어보이면서 물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정희는 USB를 보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 너와 그 피부과 원장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뭘 했는지 다 들어있어. 모텔 출입하는 CCTV 영상, 너희가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녹음, 카드 사용 내역 캡처까지 모든 게 다 있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내 차 내비게이션에서 모텔 주소 본 순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게 다 나오더라. 서윤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이혼소장 사본이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예요. 당신과 저희 남편한테 보낼 거거든요. 서윤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면서 정말 이혼할 거야? 저희 이런 식으로 끝낼 거야?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너와 그 남자한테서 말이야. 그럼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야? 당신도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정희가 따졌을 때 서윤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단지 당신과 저희 남편이 저희한테 준 그 배신감을 똑같이 느껴보라고 한 거예요. 정희는 그제야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진짜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기분, 그게 바로 내가 한 달 동안 느꼈던 기분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이였어. 피부 관리 받으러 갔다가 상담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한 사이가 모텔에 가나? 친한 사이가 주차장에서 키스를 하나? 저는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몇 달 동안 만난 게 친한 사이야?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환자 상담이었는데 친해졌다고. 그런데 친해진 게 불륜까지 가야 하나요? 정희는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만날게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 한 달 동안 내가 이상하게 굴 때마다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했잖아. 의도는 상관없어. 결과만 중요해.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서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만 그 대가는 치러야지.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윤 씨와 함께 같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USB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 모텔 출입 CCTV,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들,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변호사는 요즘 불륜 소송에서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저희끼리 합의하자고 제안했어요. 법정까지 갈 필요 없이 조용히 정리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기회는 줬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자.
서윤 씨도 남편 상우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상우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실수였다. 마음을 잘못 먹은 거다라며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모텔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기가 죽더라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동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결국 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가 일하던 미용실 사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용실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며 정희를 해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용실 사장이 정희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SNS 팔로워들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악플과 비난 댓글이 쏟아졌어요. 상우의 피부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특히 기혼 여성 환자들은 거의 오지 않게 되었어요. 의사가 환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병원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된 거죠. 결국 건물주까지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다른 임차인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상우는 결국 피부과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한편 서윤 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는데 비록 급여는 적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동안 남편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서윤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받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 씨에게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잘 견디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덕분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더 이상 자주 만나지는 않기로 했어요.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수는 함께 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정희로부터는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상우로부터는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윤 씨도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서 타일을 자르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완료 마이너스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마지막 위자료가 입금된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깨끗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보다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13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희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친정 근처에서 작은 미용실을 차렸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우는 대구에서 다시 피부과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연락을 완전히 끊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타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적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한테도 속지 않는 삶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간단히 식사하고 TV 보면서 쉬는 일상이 단조롭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생활이었거든요. 가끔 서윤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서로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저희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배신은 말로 막을 수 없고 행동으로 갚아야 끝난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용서라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응보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번 사연자 43살 강민석 씨는 아내 윤정희가 피부과 원장 최상우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우의 아내 홍서윤과 함께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두 사람은 불륜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서 정희에게 똑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한 후 법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정희와 상우는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고 민석과 서윤은 각각 위자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따지고 드셨을까요? 아니면 민석 씨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